예, 10만 동학 전투개미 양성서. 저는 작전장교 예민수입니다. 네, 저는 초보 개미 알 김쌤입니다. 네, 오늘 1일 훈련 교관으로 모신 분은 EAR 리서치 홍춘욱 대표님, 홍춘욱 박사님 여러분들 좋아하시죠? 만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반갑습니다. 아, 돈들의 힘이 뭐 장난이 아니어서 유동성의 힘을 넘어서 이제 슈퍼 유동성, 울트라 슈퍼 유동성, 이 돈의 힘이 과연 어디까지 갈 거냐, 끝을 볼 것 같은데 과연 그 끝은 어디인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뭐 유로존, 뭐 일본, 우리 돈을 엄청 풀어대고 있습니다. 과연 뭐 돈을 얼마나 푼 겁니까? 이제 정확하게 계산은 뭐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지만 핵심적인 나라들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미국이 될 텐데 네. 미국 같은 나라들은 7조 달러 정도 지금 연준 자산이 됐어요. 네, 와닿지 않아요? 뭐 뒤에 네, 7조 7조 달러니까 예, 우리 돈으로 하면 한 9천조 원 정도. 예. 천조원. 그러니까 1년에 우리나라 한 해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들이는 GDP라고 하잖아요. 국내 네, 총생산이 한 2천조가 조금 안 되거든요. 음. 그걸 생각하면 대략 그거 한 4배. 네. 그걸 최근에 다 푼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미국 GDP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돈을 풀었어요. 네. 근데 이 속도로 가면 6월 안에 8조 달러, 9조 달러도 넘어설 것 같아요. 그러게요. 예, 뭐 정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장난이 아니고요. 그러게요. 예, 여기에 이제 유럽까지 가세했고 또 더 나가서 유럽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신흥국들도 최근에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네. 가장 대표적인 나라들이 뭐 태국 같은 나라들도 최근에 사실상 양적 완화를 하고 있고 한국도 얼마 전에 회사채 펀드 만들었잖아요. 그런 그렇죠. 거 보면 네. 한국도 이렇게 저희가 양적 완화요라고 이야기는 안 했을 뿐 사실상의 양적 완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돈들이 시장에 말도 못하게 풀리고 있다. 그리고 그 돈들이 또 안타깝게도 실물에는 안 가고요. 금융시장 안에만 돌고 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돈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데 돈은 그러면 우리 그런 예전에 그런 생각한 거예요. 아, 돈은 이렇게 지폐잖아요, 주로. 동전도 있지만 동전은 집에서 만들기 어려운데 지폐는 그냥 종이하고 인쇄기만 있으면 찍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각국이. 맞습니다. 근데 돈을 이렇게 막 찍어내면 다 행복한 건가요? 문제가 없나요? 아니 있죠. 예. 일단 이건 미국이 하니까 따라하는 잠깐의 시기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기축통화 국가라고 하는 나라가 미국밖에 네. 없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달러는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느 나라 여행을 가잖아요. 네. 여행을 갔는데 어느 날 돈이 똑 떨어졌어요. 음. 그래서 우리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이걸로 물을 사러 가면 네, 아무도 안 받아. 받잖아요. 네. 안 받죠. 아마 뭐 통용되는 데는 베트남 일부 지역 정도 아닐까 네. 싶은데요. 그 그리고 정도가 중국에 아니고는- 또 이제 여행 가면 옆에서 뭐 1,000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예, 예. 그럴 땐 좀 사용할 수 있으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그것도 국제 통화 정도인 거지. 음. 사실상 지역에서의 국제 통화 역할인 거지 기축 통화는 네. 아닌 거죠. 기축 통화라는 건 결국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교역에 있어서 또는 가치 축장에 있어서 갖고 싶어하는 게 달러니까 그 달러를 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야 뭐 자기네 나라의 신용도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뿌릴 수 있는데 네. 경제 신용도가 안 좋은 나라가 이제 돈을 그렇게 뿌리게 되면 당장은 뭐 지금 전 세계가 다 같이 뿌리니까 괜찮은데 저 나라 저 어려운 거 아니야? 위험한 거 아니야? 저 나라 좀 이상한데? 싶은 나라마저 예를 들어서 돈을 막 뿌리려고 들면 지금이야 전 세계 네. 분위기가 다 같이 뿌리는 분위기니까 아유 괜찮아 할 수 있는데 내재 가치랄까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런 인플레이도 경험이 있는 나라들은 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나 돈을 투자해주고 있는 외국인 입장에서 볼 때 위태위태하고 저기 지금은 잔치지만 언제 발을 빼야 될까를 네.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우리가 거시경제 여건 이런 걸 살펴보고 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돈을 푸는데 좀 한계가 있네요. 금리 내리는 것도 적어도 그렇고. 예. 미국보다 우리가 자유롭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음. 다만 참고로 좀 잠깐만 네. 제가 보자면 미국이나 이 영국 또는 유럽 같은 나라들의 양적 완화만 부각되는데 최근 브라질이 양적 완화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브라질의 그 양적 완화 규모가 얼마냐면 GDP 10%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을 보고 있으면 무섭죠. 그러겠네요. 아니 이 나라가 1980년대부터 시작해서 하이퍼 인플레, 그러니까 한 달에 물가 상승률이 전월 대비 50% 이상 오르는 걸 하이퍼 인플레라고 부르는데 완전 히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러게요. 예, 그래서
누적 물가 상승률 보면 막 2000% 그런 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겪었던 나라가 돈을 그렇게 윤전기를 돌려서 뿌린다. 이게 괜찮은가에 대해서 걱정스럽고 그런 나라들은 이제 저희들이 항상 투자할 때 뭘 같이 보셔야 되냐면 환율을.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역설적으로 워낙 강세니까 우리 경제는 안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뿌리는 것보다 우리가 좀 덜 뿌린 거죠. 상대적으로 보면. 그럴 때는 환율이 안정돼 있고 또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이 외국인들이 열심히 팔다가 최근에 좀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사실 좀 더 뿌려도 된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 보면 뿌리자. 네. 눈치 보면서 뿌리자. 살인적인 물가 상승이 있었던 데가 이제 음. 짐바브웨 사례를 들거든요. 짐바브웨 같은 경우인데요. 계란 3알 살려면 지폐를 트럭에다가 니아가에다가 한가득 싣고 가야 되는데요. 근데 가다 보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이거 트럭에 지폐를 한가득 싣고 이제 갈 때는 그걸 가지고 계란 3개 살 수 있는데 도착했더니 하나밖에 못 사는 거예요. 예, 골프 치다가 이제 18월 돌고 나면 물가가 올라가지고 음료수 값이 틀리는 웃지 못할 일이 이제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게 하이퍼 있었던 거죠. 인플레이션. 네. 그럼 박사님 요즘처럼 이제 주가가 바닥을 찍고 이제 올라갈 때는 그 말씀해주신 돈의 힘 있잖아요. 유동성에 이제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던데 그 유동성의 힘이 정확한 의미가 뭐고 또 왜 그런 거예요? 수급이죠.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급이죠. 음.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열린 거예요. 제로금리 시대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처음 열렸습니다만 일본 같은 데는 벌써 20년 넘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본다면 유럽 같은 데도 한 10년 넘었죠. 이런 제로금리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은 이 돈을 안전하게 운용해서는 수익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고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죠. 즉 예전에는 5천만 원 한도까지 우리 예금 보험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뭐 저축은행부터 시작해서 쭉 은행들 특판 찾아다니면서 한 5천만 원 한도로 예를 들어서 예금을 가입해 놓으면 큰 위험 없이 일정의 수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러던 시절이 있었죠. 이제 그런데 끝난 거죠, 이제. 없어요. 예, 그런 시기가 되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 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경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니까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제가 무조건 돈을 뿌려주겠습니다. 저를 믿으세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어떻게 보면 동참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동참한 거. 결국 돈의 값을 떨어뜨려주고 지금 경제가 뒤에 이야기입니다만 디플레 위험이 있으니까 물가가 떨어져서 경제가 장기 침체에 빠져들 위험이 있으니까 지금 그걸 구제하는 게 더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해서 중앙은행이 어떻게 보면 예전에 있었던 좀 깐깐한 감독님 같은 이미지를 벗어던지고 다들 지금 자산을 사세요. 저를 믿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치어리더로 지금 변신한 거거든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래. 이럴 때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언제 위험을 무릅쓰나. 더군다나 대가도 돈을 빌려도 이자도 굉장히 낮아요. 그렇다면 한번 투자해 볼 만하지 않냐라고 전 세계 개미 투자자들이 다 했다고 볼 수 있겠고 실제로 최근에 보면 재밌는 사례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미국 항공주예요. 네. 미국의 4대 항공사 뭐 예를 들어서 델타 같은 그런 항공사들의 주식을 워렌 버핏이 엄청나게 들고 있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가 4월 달에 다 팔았어요. 팔았죠. 예. 지분을 다 팔았는데 문제는 그 뒤로 항공사 주가가 얼마 정도 올랐냐면 적게는 30%, 많게는 90% 올랐어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워렌 버핏이 팔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아니 전설적인 투자자 그렇죠. 워렌 버핏이 네. 주식을 파는데 무서워서 저거 어떻게 사?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항공사는 이제 끝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이 사실 지나고 보니까 바닥이 된 게 미국도 밀레니얼 세대 20, 30대들이 갑자기 주식 개미 운동에 동참을 해가지고 과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막 사 돈으로. 워렌 버핏 무서운 줄을 모르고 네, 라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튼 현재까지만 놓고 보면 한 3달 정도의 시간, 2달 정도의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적어도 수익률 면에서는 압도적인 네. 성과를 거둔 거죠. 이런 거 보면 유동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유 저게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시는 오래된 어떻게 보면 백전노장 투자자들도 성과를 내신 분이 계시겠지만 지금은 좀 어떻게 보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저 2008년의 경험을 가지고 저렇게 경제가 어려울 때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돈을 풀 때는 속는 척하고 그 속담에 그런 게 있어요. 그 낮술 먹고 취하면 파더도 못 알아본다는 그런 얘기가 낯설 있는데 끝이야 빠다. 돈에 취하면 사실 앞뒤가 안 가리는 거예요. 유동성의 힘이라는 거를 말씀하실 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오늘 주제는 유동성이 좋다 이거예요. 돈의 힘이 엄청난데 이게 결국
마냥 풀 수는 없는 거잖아요. 끝이 어디냐는 거죠. 이제 뭐 이 중세부터 이제 왕들도 그렇고 뭐 이 전쟁 끝나고 독일도 그랬고 짐바브웨 사례 말씀드렸지만 돈을 이렇게 왕창 풀고 나서 끝이 좋았던 사례가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은 2008년에 돈 엄청 풀었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지금 또 왕창 풀고 있는데 이게 뭐 선순환이 될까요?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사실 네. 자본주의 역사라는 게 겨우 200년밖에 안 되잖아요. 네. 정확하게는 1815년부터를 보통 자본주의 통계를 많이 보는 게 이제 그때가 영국이 근본이제 채택하면서 예. 파운드 기축통화가 정착하고 또 산업혁명 시작했던 시기를 보통 저희들이 이제 경제 역사 하는 사람들이 한 지난 200년 자본주의 통계들을 가지고서 분석을 하는데 네. 사실 과거의 역사를 1200년대부터 이렇게 추적을 한번 해보면 디플레라는 게 한번 발생하면요 한 100년 갑니다. 그렇죠. 아. 예전에는 네, 예, 맞아요. 그래서 이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무서운 디플레 앞에서 경제가 망가지는 것을 장기간 멍을 드는 걸 내버려 두느니 차라리 일단, 인플레가 낫다. 인플레는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급성 통증 같은 거라서 예. 좀 불황을 유도하면 금방 음. 인플레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음. 그래서 경제라는 것에 있어서 만성 통증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예. 급성 통증을 선택할 것이냐를 봤을 때 지금은 일단 만성적인 통증이자 만성적인 질병이 되는 디플레에 맞서서 돈을 적극적으로 쓰자라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언제쯤까지 돈을 풀 거냐라고 예. 하면 계획을 제가 알기로는 가지고 있습니다, 다들. 최근에 이제 나왔던 재밌는 책 에볼루션 버스 레볼루션이라는 재밌는 책이 있는데요. 네.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책 읽는 게 취미 생활이죠. 네. 좀 그러시구나. 이상한 사람이고요. 네. 그냥 제가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네. 요약해드리겠는데 그게 뭐냐면 전 세계 전직 중앙은행장들이 모여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혁명에서 진보가 나온다. 예, 그렇죠. 뭐 그런 건데? 진화도 되겠고. 그래서 이게 뭐냐면 통화 정책에 있어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냐 아니면 좀 개선이 필요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한 책이에요. 되게 어려운 책이고 논문집입니다. 근데 이제 그 책의 핵심 내용 하나만 그냥 제가 이야기하자면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인 버냉키가 이제 네. 중간에 앞에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이야기 헬리콥터 밴이라고 아, 네, 네, 옛날 그 네. 턱수염 네. 할아버지 있습니다. 네, 턱수염 할아버지. 얼굴 돈을 막 전체가 뿌리는. 다 수염으로 가득 맞아요. 차신 아, 할아버지. 네네. 아주 인상 좋은 할아버지. 아마 이 사진이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지금. 네, 네. 아 네. 그런 그분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 연준이나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 목표로 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몇 프로냐 하면 한 2%래요. 그렇죠. 네. 그러면 2%로 쭉 가면 올해 2% 오르고 내년에도 2%고 내후년에도 2% 오르면 한 6, 7% 오르지 않겠습니까? 3년간? 네. 그런데 어느 날 디플레가 와가지고 음. 물가가 전혀 오르지 않았던 3년이 있었는데 그 다음 해에 갑자기 물가가 2% 올랐다. 이해되시죠? 자, 이제 간단하죠? 올해 위기가 터졌어요. 그리고 3년이 정상적으로 물가가 목표하는 수준까지 올랐으면 100원이었던 물가가 대략 한 107원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3년 내내 못 오르다가 갑자기 올해, 3년이 지난 올해 물가가 한 2원 올랐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회복된 거죠. 자, 그럴 때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 사람이. 굉장히 재밌는 질문을 던진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답이 뭐냐면 107원 될 때까지 암만 물가가 올라도 참아라. 왜? 앞에 매년 2원씩 물가가 오르는 걸 목표로 했었으면 3년간 물가가 한 푼도 안 올랐다면 막 2원 오르기 시작한 거에 호들갑 한번 떨지. 오른 거를 호든갑 그러니까 떨지 말고. 인내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다들 디플레 때문에 지금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네. 한국은 이미 마이너스가 났고 그건 좀 이따 또 이야기할 거고요. 네. 아무튼 그 디플레이션에 대한 걱정들이 심각하고 경제 불황에 대한 우려가 심각할 때는 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엔 올해 중에 금리 인상 가능성 제가 봤을 때 거의 제로. 내년에 금리 인상 그것도 가능성 저는 10% 미만. 적어도 한 3년 정도는 지나야 금리를 인상하고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 같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요걸 알고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이 이제 해설하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쉽게 진축으로 돌아서기 어렵다. 이 기회를 노려야 된다. 그게 오래 끝나지 않는다. 음. 수년간 지속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렇다면 수년간 계속 돈을 풀어준다면 조정은 있더라도 급박한 위기가 또 충격이 오더라도 그 돈을 더 뿌리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분위기들이 최근에 좀 조성된 면도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말씀하세요. 네,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 이제 돈의 힘으로 이제 끌어올린 이제 시장이요. 그러면 그 돈의 힘에 의해서 당연히 이렇게 올라갈 와장창 땐 예, 어, 무너질 수도 올라갔다가. 예, 올라갔다가
와장창 무너질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회수를 할 때가 어떨 때 회수를 할 거냐라는 게 핵심인 거잖아요. 예. 돈을 이제 풀었던 돈을 네네. 걷어들일 거예요. 이제 쫙 땡기겠죠. 음. 돈을 시장에서 빨아들일 겁니다. 그 빨아들일 때가 언제냐면 경기가 좋아서 좋아야 돼. 지금 금융권만 돈이 도는 게 아니라 실물, 다시 말해서 근로자들 임금도 오르고 네네. 기업들 투자들도 막 늘어나가지고 경제가 흥청망청해야 그때 돈을 회수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가장 위태로운 순간이 언제냐 이렇게 어떤 분이 물으시면 저는 도취돼서 다 해결됐다 이제. 우리는 다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그때 정말 우리가 걱정 많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가지고 괜히 걱정했단 말이야. 이런 이야기 할 때 아마 금융시장의 참가자들에게 갑자기 뒤에서 싹 다가온 연준이 뒤통수를 한번 치겠죠. 뒤통수를 치겠죠. 2008년에 풀었던 돈들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 7년, 8년 그렇게 가다가 이제 좀 풀었던 돈을 소위 이제 걷어들이려고 그리고 금리를 조금 올리려고 폼 잡다가 다시 위기가 온 거잖아요, 이번에. 운이 없었죠 서로. 그러니까요. 근데 어쨌든 이 유동성의 끝이 파국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각국 중앙은행의 연준이 적절한 시기가 되면 통제할 거다. 통제권 안에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 예, 적어도 연준은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는 제가 연준만큼 공부를 안 했으니까. 아까 뭐 예를 들면 브라질, 뭐 이머징 쪽은 예, 사실 이모중 좀 쪽은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자제력을 경제가 정말 좋아졌을 때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겠느냐. 네. 왜냐면 그 되게 인기 없는 정책이잖아요. 우리 2018년 파월 연준 의장이랑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벌어졌던 논쟁 기억나시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를 인상하는 연준 의장을 갈아치우겠다고 막 협박하고 했던 거 트윗에다가 막 이 사람 당장 잘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했던 게 불과 2년 전이거든요. 그때 중앙은행장이었던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 회복됐고 주식시장은 너무 과열됐고 부동산 시장도 최근 좋고 그때 실물도 좋으니까 옐런 때 아닌가? 옐런 전부터 그랬나요? 네, 그 이제 2015년부터 금리 인상은 있었죠. 네, 있었는데 앨런 여사는 네. 천천히 올리셨어요. 네, 네. 1년에 한 번 예. 내지 두 번. 음. 근데 파월 의장은 파월하고 그때 그렇죠. 4번 올렸죠. 네. 그러면서 너무 금리 인상이 빠른 거 아니냐. 물론 저도 그때 파월 의장이 음. 너무 빨리 올린다라고 비판하는 쪽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한 목소리를 했던 이야기는 대통령이 그렇다고 해서 금리를 인상하는 연준 의장을 잘라버리겠다라고 그렇게 협박하는 사태는 바람직하지 않다. 네. 연준에게 통화 정책의 독립성을 줘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그래 했었잖아요. 뭐 결국은 파월이 손 들었는데 뭐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코로나 앞에 손을 들었다라고 그러니까요. 그는 생각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최근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다 파월 의장을 찬양하는 목소리 아니겠습니까? 돈 풀어주니까 좋아하는 거죠. 그렇죠. 거기다가 특히 예상 밖으로 더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들을 더욱더 깨부술 정도로 강력한 정책이 바로 뭐냐면 회사채 매수죠. 그러게요. 네. 회사 재산 그 정책이 발표된 날이 이제 기억하기에 3월 20일 전후였는데 그날이 지나고 보니 그러게요. 시장의 바닥이었다는 걸 보면 얼마나 강력하고 또 어떻게 보면 시의적절한 조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미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정책을 펼친 거에 대해서 전부 쳐다보는 세상이 온 거고 한국도 따라가는 거죠. 사실 그렇죠. 연준이 그렇게 네. 제로금리 만든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임시 금통위 열어서 우리도 한국도 내렸죠. 금리 인하했던 것처럼 그리고 더 나가서 미 연준이 회사채 저렇게 사주고 난 다음 2달 지나 한국도 결국 회사채 펀드를 만들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결국 미 연준이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방향을 쥐고 있고 그들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출구 전략, 경제가 정말 좋아져서 디플레 압력이 사라지고 경제가 정말 코로나 사태에서 네. 완전 회복됐다 싶을 때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금리 인상하는데도 그렇겠죠. 미 연준 아니겠냐. 그러려면 최소한 2년, 3년, 뭐 한 3년 이상 그러니까 걸린다는 거죠. 가능성을 볼 때 내년까지는 아니지 않냐. 이제 내후년 3년 차가 아마 가능성은 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관측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슈퍼 울트라 유동성의 힘은 대단한데 상당 기간 지속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네네. 이렇게 돈이 엄청나게 시중에 풀려 있는데 이 돈들은 다 어디가 있는 거죠? 김쌤한테 가 있나요? 저한테 가 있겠어요? 박사님께 가 있겠나요? 그 유동성이 엄청난데 우리 한국에서 유동성 얘기가 나온 약간 좀 세면 한국에서 부자라고 하려면 돈이 네네. 얼마쯤 있으면 부자라고 할까요, 김쌤? 이렇게 요즘에는 한 기본 30억 이상 있어야 그래도 부자라고 하지 않나요? 그런가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부자 목표가 높으신 거고요. 아 그래요? 아 그런가요? 이제 부자 기준을 어떻게 둬야 될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네. 아주
그 간단하게 하나만 해드리자면 네. 우리나라 전체 인구 5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서울 살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 서울에서도 연립주택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어요. 음.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비싼 게 아파트잖아요. 네네. 아파트 아파트 중간값이 평균. 얼마일까요? 한 8억 정도, 6억, 8억 정도 7억? 되나요? 9억 2천이거든요. 아. 여기 있죠. 예, 그래서 전세가 4억 5천, 6천 음. 정도 합니다. 중간값이. 비싸네. 그러니까 1등부터 시작해서 100등까지 놓고 쭉 50번째로 비싼. 순서를 세워서. 네. 예, 너무 그러니까 비싸다. 그것도 상당히 비싼 거죠. 음. 비싼 네네. 건데 거기를 세 채 가질 수 있는 돈을 가지고 있어야 부자다. 아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기준이 높으신 편인 거죠. 꿈은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그냥 아니, 그게 목표거든요. 자기의 목표들이거든요. 그 숫자가. 네. 네, 상상만 해도 그렇기 때문에 행복하네요. 네. 아, 그 행복하죠. 생각만 해도 네네. 행복하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가 서울은 또 이 다주택자가 집을 많이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10가구 중에 6가구가 자가주택자예요. 그래서 60% 정도 됩니다. 자가주택. 근데 서울의 아파트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하면 한 40% 정도. 오케이, 부동산 얘기 여기까지. 따로 할 거예요. 아 재밌어. 중요하기 때문에 부동산 얘기 재밌죠? 네, 부동산 얘기 따로 너무 할 재밌어. 거고. 네네. 그러면 지금은 이 역대급 유동성을 예단해서 예를 들면 빠질 게 아니라 그걸 충분히 좀 즐기고 저는 누려야 지금은-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실적이나 지표가 안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거는 시장이 이미 다 뭐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알고 있지만 네. 지난 주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예. 미국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한 달 동안에 새로 직장을 얻은 사람이 250만 명으로 나타났거든요. 네. 물론 음. 그 4월 달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은 2천만 명.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2천만 명 중에 250만 명이 음. 회복된 게 그게 무슨 회복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건 비관론자죠. 근데 이제 낙관론자, 저 같은 낙관론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이제 5월 달에 이제 막 봉쇄, 경제적 봉쇄, 우리도 좀 사회적 거리두기를 다시 이제 재개했습니다만 네. 아무튼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고용이 그렇게 늘다니 이거는 뭐냐 하면 경제가 아직 살아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경제가 구조적인 회복되지 못할 충격에 빠졌을 거다라는 공포 때문에 우리가 사실 주가가 30-40%씩 빠졌던 거 아니겠어요? 네. 다시는 기업들은 이 실적, 이 주가를 회복 못할 거야. 이런 공포 속에 주가가 그렇게 폭락했던 거라면 지금 나오고 있는 지표들, 적어도 미국의 지표들만 놓고 본다면 뭘 시사하고 있냐 하면 생각보다 심리는 살아있다. 그리고 경제는 심리니까 심리가 잘 살아있는 동안에 운 좋게 예. 저는 이제 여기 운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뭐 람데시비르가 됐든 뭐 아비간이 됐든 뭐가 됐든 저도 너무나 많은 약들이 개발되고 있어서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코로나 관련 치료제와 백신이 모데나가 됐든 뭐가 나오기만 한다면 사회적 회복, 경제 회복은 V자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최근에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이러스가 뭐 전 세계적으로 인류 역사상 정말 뭐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그렇게 목숨을 앗아간 적도 있었지만 결국 네. 바이러스보다 강한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살아남고 그러면서 오늘 어쨌든 이 슈퍼 울트라 유동성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홍 박사님 얘기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그거를 좀 즐겨라. 네, 투자해라. 예, 유동성 파티를 함께 즐기고 예. 빠져나오기에는 좀 무섭다. 저는 그런 말씀. 빠져나기는 좀 이르다. 그리고 조정이 있더라도 일단 8개월을 줄 것 같다. 저는. 네. 왜냐하면 유동성이 워낙 많고 더 나가서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은 지금은 선순환 흐름을 타고 있을 예. 때는 시장에서 너무 빨리 돈을 빼는 거는 좀 무섭더라 저는 그게. 그래서 지금 돈을 투자하고 있는 소위 이제 동학개미로 대표되는 스마트한 과거보다 똑똑하잖아요. 스마트한 네, 개인들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잘하고 있다 지금까지. 예, 그렇죠? 저는 네.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동성 얘기, 슈퍼 울트라 유동성 얘기했는데 유동성 관련해서 또 궁금한 거 네, 유동성 있으시면. 관련해서 없으시면 네. 마무리하시죠. 네, 그럼 동학개미 운동에 지금 동참할 것인지 이탈할 음. 것인지는 아주 신중한 시점이 되는 거죠. 예, 이탈은 아직. 아, 이탈은 네. 하지 마라. 네. 그냥 아직까지는 즐겨라. 저는 이탈하는 거는 무섭습니다. 네, 네. 유체 이탈하면 안 됩니다. 요즘 항상 혼과 영이 몸이 아유, 같이 가야 됩니다. 같이 가야 된다. 지금은 그냥 제가 술을 잘 못해갖고요. 네네. 옛날에 보면 곤혹스러운 게 한창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시면 저는 말짱하거든요. 그다음에 그 술 먹으면 뭐 그날 먹고 뭐 욕하고 야이가 뭐 이러고 무슨 뭐 던지고 이러고 그 다음날 와가지고 야 내가 어제 실수한 거 없었지? 그러면 내가 너 말이야 어제 이렇게 못하잖아. 아이고 괜찮았어. 그래서 취할 땐 같이 취해야 된다. 아, 같이 취해야 된다. 하고 네네.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네. 사회생활 되게 잘하시네요. 네, 네, 명심하겠습니다. 유동성도 취한 척해라. 네. 취한 척해라. 그렇게 작전 장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유동성의 끝이 해피엔딩일지 새드엔딩일지는 네. 아직 모르는 두고 거네요. 봐야 되겠지만. 네, 두고 봐야 되겠지만. 지금 네. 괜찮다. 네, 지금 괜찮다. 음. 자, 그럼 마무리할게요. 네. 네. 동학 초보 개미가 음. 동학 전투 개미가 되는 날까지 네. 10만 동학 전투 개미 양성소 네. 구독 꼭 구독 꾹. 따라하시면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꼭 꾹. 같이 해주세요. 네. 네, 꼭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